네, 여야 막론하고 쓴소리 쇄신 주문하시는 정치권의 백전노장 영원한 현역이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모시고 우리 정치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월간 유인태 정치 품격 유인태 전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씨 사과 지난 일요일이었는데요. 예. 보셨습니까? 예, 봤죠. 예, 3시에. 예, 그 시청률은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그 사과인데 기본적으로 그 후보나 후보 부인 입장에서는 그 사과가 또 이렇게 늦어진 것도 억울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냐.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이번 과정을 보자면 그날도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그건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의 얘기예요. 안 한 것보다 낫다는 건. 예. 조그만 명분이라도 뭐 사과를 했다고 하는 명분이나 주기 위한 건데 아이고 저 보면서 우선 뭐 질의응답도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뭐 내용이 남편에 대한 미안함만 그렇게 강조하는 참 부부가 금슬은 하나 대단히 좋은 것 같더만요. 사과를 하는데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뭐 선대위가 몇 쪽짜리 뭐 해명문 비슷한 걸 내놓은 걸 봐도 전부 뭐 부정확한 기재였다는 등 실수였다. 근데 그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거의 다 그 이력이 그 실수로 그렇게 부정확한 기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고의지 어떻게 그게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간에 뭐 안 한 거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안 한 거보다 난 정도고 말하자면 이 사과를 하지 않고는 가령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그 효과는 별로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대요. 이걸로 김건희 씨 의혹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제만 해도 뭐 JTBC가 뭐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대도 그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도 해결 안 됐죠. 표절도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저 시민단체가 아마 고발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고발은 이제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 뭐 이렇게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력서가 그 게임 산업협회인가에 뭐 전 대표나 뭐 사무국장도 도대체 모른다고 기획이사 기획이사라는 걸 넣은 걸. 근데 여기에는 그건 다 거기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명예직 비상근 이사로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뭐 하여튼 암만 돋보이려고 그래도 그렇게 이력마다 한두 군데가 아닌 게 전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 그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이건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던 표창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의혹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위조가 아니냐 이것과 좀 비슷해서 국민들한테 이 주는 메시지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꼬였어요 스텝이. 글쎄 전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조국의 업보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의 업보다. 이 김건희 지금 그 씨의 의혹이라고 하는 게 뭐 윤석열 후보가 뭐 기자들 향해서 한번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알아봐라 뭐 물어봐라 이게 무슨
그 허위 이력을 쓰나 안 쓰나 이미 시간 강사는 뭐 그건 다 내정된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거기 뭐 대학 교수 출신 의원들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정도로 조금 그 돋보이기 위해서 뭐 그 과장하고 부풀리고 하는 정도가 뭐냐 한데 가령 조국 딸 경우 그 이력도 그 당시에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들은 그 뭐 저 전부 생기부 기록이라든지 뭐 그런 예. 거 뭐 저 아니 뭐 허위 좀 스펙들 예. 이게 더 좀 그것도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했던 걸 가지고 하여튼 저렇게 그 지금 중벌을 받고 있잖아요. 징역 4년이라고 예. 하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는 건데 뭐 그 무슨 특히 특목고 뭐 외고 뭐 이런 데 다니는 부모들은 다 그거 그 스펙을 더 좀 화려하게 만들려고 돋보이려고 그것도 뭐 그렇게 했다는 관행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저렇게 중형을 뭐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국한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하는 것 그야말로 내로란불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좀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 그 업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나 이쪽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분을 저렇게 그 감옥에 둔 채 참 그냥 임기를 마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예. 전 좀 그리고 또 뭐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 좀 불가피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 1년도 안 됐죠. 올 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 꺼냈을 때는 굉장히 역풍을 맞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확 꺾였단 말이죠. 이낙연 당시 후보.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여론 민심. 이낙연 전 후보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예. 좀 억울하겠죠. 억울할 테지만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아마 이게 사면 반대 여론이 좀 훨씬 더 높았을 시점에 뭐 이낙연 그때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한번 던지는 게 오히려 굉장히 자기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원래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좀 이 민주당 안에서 보면 상당히 중도에 가까운 예. 이제 사람이었잖아요. 예. 자기의 그런 강점을 좀 잘 발휘한다고 했다가 좀 역풍을 맞은 건데 뭐 어쨌든 좀 상당히 억울하겠죠. 예. 이게 사면이 가지고 오는 정치적인 효과,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도 윤 후보 책임을 그동안에 물차례 강조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예.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거라고 봐요.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회고록도 출간한다고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낸다면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난 총선 때도 유영하 변호사가 제일 큰 야당을 중심으로 뭐 대동단결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그래 참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뭐 안 됐다고 생각하는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정치적 발언이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갖기는 지금 그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처음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이제 당 대표도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를 했고 계속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 후보의 철학 과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의 철학이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저건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걸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과 김종인의 생각이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준석하고도 김종인, 이준석을 한 세트로 보자면 이준석 당 대표하고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식으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해가가지고는 이거는 필패라고 보니까 이준석 후보들 이 선거에서 지려고 저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기려고 하는 욕심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가서는 저건 이길 길이 없다고 보는 자기 나름대로는 일종의 경고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 울산 회동 전에 그냥 김종인 총괄위원장 빼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는 또 지지율도 높고 왜 컨벤션 효과인지 뭔지 한참 차이가 날 때. 예. 김병준 위원장은 좀 만만하니까 김병준 그냥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해서 그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때도 며칠 또 이준석 당대표가 당무 보이콧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렇게 지방을 떠들다가 소위 울산 회동을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좀 전혀 케미가 안 맞는 사람 총괄한테 전권을 주고 그러다 보니 계속 전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에는 김종인, 이준석의 가치관 철학이 중도층을 소구하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보다는 낫다 이렇게 지금 판단? 그러면 그건 상식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후보하고는 이게 맞질 않는 거죠. 안 맞는데 지금 저렇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지지율이 그때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하니까는 예. 급하니 이제 울산 가서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도 저는 그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데는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분당을 해 나가고 당이 아주 어려운데 어려워진 거의 망해가는 집 비슷한 데 가서는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가지고 그립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거지만 이건 대선이란 말이죠. 예. 대선은 전체 융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또 그렇게 남하고 잘 융화를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나무인 스타일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저 충돌은 전 계속 앞으로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윤석열 후보의 원래 생각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우파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걸 밝힌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예. 그걸 뭘 근거로 근데 한두 마디 전두환이 그거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 이제 매일경제 인터뷰 부정식품 발언이랄지 밀턴 프리드만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아직 그렇게 더 우파다. 좀 극우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다른 게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다. 예. 좀 더 두고 봐야죠, 그 부분.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김종인 좀 총괄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중도 소구력은 훨씬 더 있겠죠. 이준석 당대표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여기 인터뷰에서. 당 내에 창당을 원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나는 당에 계속 남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그러면 대선 이후에 어떤 뭐가 정계 개편 같은 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글쎄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원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입당을 하니만이 뭐 그때도 한참 이제 정치 그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예. 그때 거기는 뭐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게 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한 번 승리했지만은 저 그릇이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발언이 또 순천 가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게 그렇게 마땅한 그릇이라고 보질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정치를 한다 그러면 가령 뭐 김한길 대표니 뭐 김병주 이렇게 갔지만 예. 뭐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도 좀 많이 끌어오고 뭐 그런 어떤 신당 같은 걸 좀 구상했던 거 아닌가요? 그 발언이라는 건 부득이하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순천에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거다.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예. 원래는 그때 자기의 그때 그 지지율로 그때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던 때잖아요. 아직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예. 뭐 조사를 하고 하면 자기는 그런 정당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인적으로는 오히려 중도에 가까운 정당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 그 이야기 많이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석 달 전에는. 예. 그러니까 그 압도적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지금의 국민의 힘 가지고는 압도적 승리 틀을 가지고는 압도적 승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그보다 뭐 이쪽에 좀 소위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 좀 소위 합리적 진보 이런 세력까지도 자기가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선 삼지대에 있다가 나중에 뭐 국민의힘하고 하려고 하다가 뭐 마지막에 이제 그때 뭐 입당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창당이라는 얘기는 지금 저는 후보를 지칭하는 거라고. 창당 세력은 그러니까 후보를 지칭하는 것이다. 전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걸 그 지칭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연합 제안을 했고요.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실용내각도 강조했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쉽진 않겠죠. 근데 다만 뭐 어쨌든 이 정치가 제일 안정돼 있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예. 이게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뭐 16년간 메르켈 총리가 저렇게 세계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물러가고 근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물론 우리하고 선거제도가 다르고 이 상당히 다당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긴 연정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뭐 대연정이 됐던 두 개든 세 개든 대부분은 그동안은 더 많은 기간은 두 정당 그 기독교 삼인당하고 대연정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랬죠. 앞으로 우리도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좀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이게 바뀌어서 어쨌든 이게 연정을 통하지 않고는 이 국가 운영이 어렵게 이렇게 돼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그 정치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49% 지지율로 저렇게 180석 얻는 선거제도는 아주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 아닙니까? 현에. 그렇죠. 이제 사표가 너무 많죠. 사표도 많을 뿐더러 하여튼 뭐 오늘 뭐 주제가 아니니까 그 말씀을 길게 드릴 건 아니니까 그 어쨌든 앞으로 그 좀 그런 서로 뭐 당대당 통합이니 단일화니 이런 게 아니고 좀 그 연합하는 연합을 하는 그런 좀 정치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는 연정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토론하자.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받으면 토론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뭐 누가 뭐 안 받았나요? 그 지금 그 협상은 뭐 저 밀고 당기고 하는 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9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는 이 뭐 몇 회 이상 한다는 법정 토론이 제한돼 있지 않을 때 예.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하고 끝내 토론 한 번 않고 대선을 치렀어요. 그랬었군요. 예, 그땐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김영삼, 김대중 하면 토론이 누가 더 잘한다고 하는 거는 상상이 가잖아요. 그때 무시하고 안 했는데도 네. 뭐 상당한 표차로 그때는 물론 이제 고전에 그렇죠. 이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소위 호남 고립구도를 만든 이제 정계 개편 비슷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안 했는데 지금 그때로부터 27년이 지난 그게 96년이니까 25년 90이니까 거의 30년이 딱 지금 토론을 저렇게 안 하고도 이기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 이상 지금 앞서가면서 저런 모르는데 저는 그거 상당히 좀 만용 같아요. 토론을 피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 득실을 따지면 상당히 실이 클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의 품격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